저는 사실 살면서 후회의 순간들이 꽤 있지만 이때만큼 이 입이 방정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었어요. 과일 가게 외동딸이었던 저는 정말 크면서 과일은 원 없이 먹으며 자랐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부모님 과일 가게가 있는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말 큰 불이었어요. 그 새벽에 시장 상인분들이 다 나와 불 꺼지는 걸 밤새도록 울면서 지켜보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역시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방화범은 그냥 세상이 어두운 게 싫어 밝은 빛을 보고 싶어 불을 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때 났던 불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큰 불이었고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부모님은 일을 모두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농사 짓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고 하시며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시장이 수습되고 다시 시장이 열렸을 때 그 과일 가게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과 아주 신선합니다. 5개에 10,000원, 5개에 10,000원입니다. 아주 달고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귤은 어떻게 해요? 귤은 작은 바구니는 3,000원, 큰 바구니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사과 5개랑 귤 작은 거, 아니다, 큰 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00원 받았습니다. 여기 5,000원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렇게 순잔의 과일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참고로 순잔은 저희 어머님 성함입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 순잔의 과일 가게였던 저희 가게는 이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단골 관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꼭 문제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순잔의 가게야? 당신이 순자야? 누가 우리 엄마 성함을 이렇게 예의 없이 막 불러? 당신 미쳤어? 뭐라고? 당신 지금 나보고 미쳤냐고 한 거야? 그래, 미쳤다고 그랬다. 이 조남이 어떤 조남인 줄 알고 그 더러운 입에 올리기? 그리고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시장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장분들이 이렇게 예의 없을 리가 없거든. 나 며칠 전에 저 아래 새로 과일 가게 차린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거 차린 거 뭐 어쩌라는 거지? 당신네가 과일 손님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네. 그래서 뭐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말은 바로 해. 당신네 손님 없는 게 왜 우리 탓이야? 당신네 가게 과일은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은가 보지. 당신? 말 다 했어? 아직 다 안 했다. 가게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우리도 이런 단골 손님들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알아? 장사 처음 해봐? 여기 시장에서 초짜티 내지 말고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 연구나 해. 가서. 얼른 안 가? 여기 손님들 기다리시는 거 안 보여? 지금 내 장사 방해하는 거야? 왜 우리 순전의 사장님한테 시비세요? 당신 누구세요? 비켜요. 우리 과일 사야 한단 말이야. 그날은 그렇게 물러나는 것 같더니 틈만 나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수박이 더 신선하네. 검은 줄이 이게 뭐야? 저는 함께 일하는 친구와 매일 밤 그 건너편 과일가게 사장 욕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 성격 파탄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똑같은 성격 파탄자일 거야. 그리고 저도 성격 파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매일 찾아와서 시비 거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저런 성격 파탄자한테 반해버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 과일 안주가 많네, 마담. 술이랑 안주 좀 내와.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과일 가게입니다. 가시던 길 가세요.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술 취한 무리가 저희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 일어나봐. 이렇게 돈도 꽂아주잖아. 뭐하는 짓이에요? 저리 안 가요? 얘는 나를 쳤어. 감히 손님을 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따위로 나를 대접하는 거야? 여기 마담 나와라 그래. 뭐하는 짓입니까? 키는 말할 것도 없고 덩치까지 컸던 옆집 과일 가게 사장님은 그런 멸치 같은 취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 사람한테 괴롭힘 당한 건 까맣게 잊고 저를 도와준 그 장면 하나에 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가게 합치자. 가게를 합치자고? 이거 프로포즈야? 응. 우리 결혼해서 가게 하나로 합치자. 응? 내가 더 열심히 뛸게. 과일도 신선한 걸로 많이 해오고 당신은 시장 나오지도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쉽게 결혼을 했을 리가 없죠. 시장에서 굴러 먹은 애를 지금 내 며느리로 들이라는 거냐? 너 제정신이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학도 나오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며느리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대신해서 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성이 안 차셨겠죠. 하지만 저런 말을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면전에서 듣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제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고 과일 팔면서 손님들 속인 적도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가게에 단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 이 사람 덕분이지.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요, 엄마. 응? 에휴, 며느리 덕 좀 보면서 살려나 했더니. 그래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옆집 과일 가게 사장님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산다리더니 이젠 정말 서로 잡아먹고 살게 생겼네. 사장님, 부끄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정말 원수처럼 싸웠잖아. 저러다 진짜 주먹질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대체 언제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냐고?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 아무튼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앞으로 장사도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가게를 합쳤습니다. 장모님 성함을 가게 명으로 계속 써도 될까? 나 조금 죄송스러운데. 뭐 어때? 순자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저희는 출근도 같이 퇴근도 같이 하며 항상 함께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는 2배로 잘 됐어요. 저와 남편의 단골 고객들은 가게를 합쳤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남편보다 맛있는 과일 보는 눈이 좋았거든요. 맛있는 과일을 싼 가격에 마구마구 퍼들이니 손님들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행복, 사실 무조건적으로 빌지도 않았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런 건 들어주시지도 않고 너무 큰 아픔과 시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과일 가게는 시장 초입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말인 즉슨 가게 옆으로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다는 말이죠. 그날은 집에서 정리할 일이 많아서 제가 먼저 퇴근하고 남편은 과일 가게에 혼자 남아서 마지막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딘가 불길한 그런 소리였어요. 늘 듣던 전화벨 소리인데 그날따라 너무 날카롭게 들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당장 갈게요. 시장의 다른 상인에게 걸려온 전화.
저희 남편에게 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다친 남편은 정말 그 본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상태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 과일 가게를 들이받은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였어서 남편은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기도 하고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이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과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이거사,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밥이 넘어가니? 네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사부인, 지금 얘 마음은 뭐 좋을 것 같으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얘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조문객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죠. 말씀 좀 조심하세요. 애를 먼저 보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돈이야말로 말 조심하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부인이 제대로 된 직업 있는 여자였으면 애가 밖에 나와서 이런 고생하면서 살았겠냐고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러면 어머님은 이 사람이 부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살길 바랐어요?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집안일 다 하면서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길 원하셨냐고요? 내 아들이 집안일을 왜 안 해?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 평생 옆에 끼고 살지 그러셨어요.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이야. 이 사람도 없는 마당에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 앞에서 시어머니 행세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자고로 처가가 든든해야 잘 살 수 있어. 에휴, 내가 우리 아들 결혼을 한 번 더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얘기는 저 없을 때 하세요.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시골에서 속 편하게 사시는데 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알긴 아시니?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놓고 연락 한 번 안 하시는구나. 치, 아유. 저희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치, 아유, 그래도 지 부모라고 편드는 것 좀 봐라. 아유. 이렇게 괜히 가만히 있다가 시비를 거셨죠. 저도 잘됐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이별한 건 이별한 거고 시어머니와의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추모는 매년 각자 가족이 알아서 하기로 해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지내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저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우리 아들 제사 안 지내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면 뭐 매년 검사하러 오시던죠. 예, 너무 그러지 마라. 엄마도 지금 어머님이 하는 얘기 다 들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 집에 가서 아이고 어머님 올해도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 제사든 뭐든 지내야겠어? 그래야겠냐고. 49제부터 알아서 하자. 네, 그러시자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이런 상황을 파국이라고 하던가요? 하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마치 저를 남편 잡아먹은 사람처럼 대하는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시장 근처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다시 돈을 벌며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상은 받았지만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3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남편의 기일날 친정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수영아, 그러지 말고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그렇게 몇 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너도 답답하고 좀 움직이고 싶지 않니? 이제 벌어놓은 돈도 거의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이런 말이 너에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해. 너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거 엄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박서방도 하늘에서 너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면서 지내는 모습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괜찮아? 씩씩하게 살아도 너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시 과일 장사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정말 3년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는 세상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슬픔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싸우고 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니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부터 하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삭혔던 감정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묵은 감정을 정리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이 맞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죠. 남편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어떻게든 제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너무 막막했어요. 다시 그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방끈도 짧고 할 줄 아는 게 장사 하나였으니 대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미숙이랑은 연락하니? 가끔 해요. 왜? 미숙이가 너 혼자 과일 장사할 때 많이 도와줬잖아. 미숙이도 장사 수완 좋아서 너랑 같이 다시 장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얘도 결혼하고 애도 있어서 아마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친구 미숙이는 좋다고 흔쾌히 뭐든 돕겠다고 나서줬습니다. 예, 너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진작 연락해야지. 아니, 나는 너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있는데 예전처럼 일은 못하겠구나 생각했지. 애는 시어머니께 부탁하면 되고 물론 예전처럼 너랑 마감까지 함께 있지는 못하지. 그래도 충분히 너랑 같이 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너무 좋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지? 제가 참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너 시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했잖아. 너 기억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뼈해장국 엄청 좋아했던 거. 너 그래서 집에서 엄청 끓였잖아. 우리 집도 갖다 주고. 우리 엄마가 가끔 얘기했어. 수영이가 끓인 감자탕이 정말 맛있었는데. 이젠 꼴도 보기 싫을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했지. 그래서 나 감자탕집을 해보려고. 정말? 야, 너는 진짜 성공할 거야. 네가 끓이면 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야들야들 부드러운 게 진짜 맛있었는데. 말만 해. 네가 하라는 거 나 다 할게. 말이라도 고맙다. 월급 얘기는 다시 하자. 과일 가게처럼 작은 가게 아니니까. 그때보다 너 월급도 더 많이 줘야지. 그러면 나 기대한다.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늘 중요하니까요. 저는 애도 없겠다. 제 몸 하나만 제대로 건사하면 됐기 때문에
정말 거침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여는 날 어떻게 알고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드디어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과일 장사가 아니라 조금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뭐라도 해서 너무 좋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에 함께 같은 곳에서 일했던 상인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물론 고기까지 전부 시장에서 받아왔거든요. 재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소문이란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과일을 팔 때도 느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은 정말 힘이 셌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음식이라 자신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선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장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꼭 어디서 소문 듣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는 법이죠. 예, 오랜만이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뭐, 내가 못 올 곳 아니? 어머나, 네 시어머니 아니야. 그것도 다 옛날 일이지. 영수님, 오랜만이네요. 서방님? 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두 분 다 어쩐 일로? 너는 시어머니가 왔으면 음식부터 내와야지. 뭘 왜 왔냐고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장사하겠니? 죄송하지만 저희 오늘 재료가 다 소진돼서 이제 문 닫으려는 참이었거든요. 음식이 드시고 싶어서 오신 거면 내일 다시 오세요. 뭐라고? 저희 지금 정리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정말 감자탕 다 떨어졌어요. 진짜 음식이 궁금해서 오신 거라면 내일이나 다른 날 좀 이른 시간에 오세요. 저희 장사가 잘 돼서 재료가 금방금방 소진되거든요. 뭐, 꼭 음식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니 괜찮다. 그보다 좀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으니. 걱정 말고 얘기해.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 아주 좋은 조수를 두고 있구나. 조수가 아니고 동업하는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말이에요. 에이, 형수님. 너무 쌀쌀맞게 구신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참고로 이 시동생은 남편과 아버지가 다릅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이 5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 재혼을 해서 지금의 시동생을 낳았는데 그 새로 결혼한 남편과도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땐 혼자 계셨었습니다. 남편하고 시동생 사이는 굉장히 대면대면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다 본인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시동생을 조금 더 예뻐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는 항상 뭔가를 얻길 바라셨고 시동생은 그냥 뭐라든 좋다 좋다 하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뻔뻔하게 찾아온 건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온 건가 했는데 시어머니는 돈보다 더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가게 규모 보니까 직원 많이 필요하지 않니?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규성이 좀 일하게 해줘라. 규성이가 누구예요? 너는 네 시동생 이름도 모르니? 아, 맞네. 서방님 성함이 규성이었죠. 제가 왜 서방님을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라도 있나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아니, 그리고 서방님 무슨 공무원 한다고 공부하지 않으셨나? 여직 합격 못하셨어요? 그게 벌써 4년은 된 것 같은데. 너 말 조심해라.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서방님 공부한다고 제 남편이 뒷바라지한 게 아직도 선명한데 여태 합격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 합격 못한 걸 또 왜 제가 책임을 지나요? 찾아보면 일할 곳 천진데 왜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끔 해야 하냐고요. 부탁할 걸 부탁하세요. 에이, 형수님. 그러지 말고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 힘세서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또 일머리 좋아서 일도 금방 배우고 빠릿빠릿하고 엉덩이 무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한 번만 일 시켜주세요. 네? 여기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어요. 굳이 서방님 없어서 가게 안 돌아가지 않으니
다른 곳 알아보세요. 너 정말 정없게 이럴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몰라. 우리 매일 찾아올 거야. 매일 찾아오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왔다. 예, 봐라. 이렇게 손님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아들이 일하면 얼마나 좋겠니? 응?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너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는 들어줘야지. 어쩜 애가 이렇게 뻔뻔하니? 결국 제가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동생을 직원으로 받아줬고 일을 잘하긴 개뿔, 매일 사고 치는 걸 수습하는 것도 지겨워질 쯤 이 시동생이 정말 큰 사고를 치고 튀었습니다. 네? 돈이 입금이 안 됐다고요? 네, 어제 2시까지 1,000만 원 입금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제 직원이 돈을 갖고 튄 것 같네요. 일단 기다리세요.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손님과 시비를 붙질 않나 그릇을 깨먹고 젊은 다른 여성에게 괜히 들이대다가 그 일 잘하는 직원이 가게를 그만두게 만들고 대체 이 화상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알아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전날 도저히 은행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아 다른 직원을 시켜 은행 좀 다녀오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중요한 일은 가족인 저를 시켜야죠. 서방님이 여기서 제일 위험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에헤이, 또 섭섭한 소리를 하시네. 이리 주세요. 제가 후딱 입금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다 오더니 분명히 거래처에 돈을 제대로 입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출근 시간도 지났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 보니 100% 그 돈을 본인이 갖고 튄 게 맞겠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서방님께 똑똑히 전하세요. 어제 갖고 튄 1,000만 원, 한 달 내에 갚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어요. 솔직히 뭐 변명이니 그럴 리가 없다느니 그딴 말 제가 듣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오밤중에 누가 시끄럽게 집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 얼굴이 시뻘겋게 익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부터 잡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제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세요? 결혼 전부터 어머니 교양 없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실 줄은 몰랐네요. 뭐? 내가 교양이 없어? 그래, 나 교양 없다! 그리곤 또 제 머리를 한 대 때리시더니 이게 내 교양이다! 어쩔래? 추잡스러우니까 이런 거 그만하세요. 진짜 못 봐주겠네. 내 머리털 어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고소하겠네 만에 그딴 말을 짓거려? 네가 뭔데? 제가 뭐냐고요?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어머님 며느리였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되게 잘난 아들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희 가게 돈을 훔쳐갔다고요. 바로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세요? 우리 아들이 돈 훔쳐갔다는 증거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치죠. 증인들도 많고요. 그럴 리가 없어. 직원들도 다 네 편이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 범인이라고 하겠지.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 또 손이 올라오길래 얼른 막았습니다. 어쭈, 이 손 안 놔? 놓으라고! 아파! 누구는 힘쓸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자 하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쌍으로 진상이네. 당신 아들이 우리 가게에서 사고친 것들 내가 손해배상 때리면 얼마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세요? 손님들한테 시비 걸어서 단골 손님 잃고 또 직원한테 괜히 쓸데없이 들이댔다가 일 잘하는 직원도 그만두게 만들고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요. 그리고 저는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팔을 확 놔버렸고 그 힘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적 없다잖아! 잘못한 게 없으면 비겁하게 그 나이 처먹고 엄마 뒤에 숨지 말고 내일 가게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라고 하세요. 뭐가 비겁해? 너는 이런 엄마도 없니? 이제 집에 돌아가시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밀치며 거실 벽 쪽으로 몰렸고 갑자기 거실 벽에 걸어놨던 남편 사진이 시어머니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액자를 맞고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 저는 바로 119에 신고해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가 깨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시동생과 어디서 어설픈 변호사라며 사람을 데려와 가게고 뭐고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죠. 저는 가게돈을 횡령한 시동생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저는 당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펫캠을 집에 설치해두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하도 사고를 쳐서 일하는 중간중간 이 고양이가 또 뭘 하고 있나 지켜보곤 했거든요. 일하는 중간에 고양이 보고 있으면 힐링도 되고 여러모로 아주 유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 설치해둔 펫캠 영상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저 때문인지. 아니면 액자가 그냥 떨어진 건지. 그리고 처음부터 보시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를 잡는 것부터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상을 재생하자 그날 있었던 그 난장판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서방님, 그러게 왜 남의 돈을 탐을 내서 이 지경을 만드세요? 아무튼 법정에서 보기 싫으시면 빨리 돈 갚으세요. 저는 과일 장사를 할 때부터 지금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진상손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남편을 보고 반했던 그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과일을 보고 술집인 줄 알고 저보고 술 내오라고 했던 그때가 제일 진상이었고 그 뒤로는 그래도 평탄하게 장사를 했는데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다니. 정말 사람들이 시자가 들어가는 글자만 봐도 징글징글하다고 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상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친족상 도래 적용하면 내 죄도 줄어드는 거 알죠, 형수님? 친족상 도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에 서방님은 해당 없어요. 우리 남편하고 호적 같이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저번처럼 업무방해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갈 길 가세요. 하루는 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형수님, 이 어린 시동생이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동생한테 용돈도 안 주십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생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엄연히 가게 공금이라고요. 서방님은 공금 횡령을 하셨고 그 돈을 지금 갚지 않고 있어서 고소를 당하신 거세요. 대체 나이가 몇 갠데 이런 걸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알려줘야 하냐고. 가게 영업방해 하지 말랬죠. 당장 안 나가? 그리고 최종 버전.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수님!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는지 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직원들과 가게 마무리하고 있을 때 나타난 시동생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전혀 없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시장에 불을 내 부모님의 터전이 사라졌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는 시동생이 너무 불쾌했는데 거기에 술까지 마시고 와서 진상짓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형수님은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머리가 없다고요. 우리 엄마가 형수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그만큼의 효도를 다해야죠. 아무리 형이 없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히 우리 엄마를 식물인간을 만들어? 직원 한 명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이 우리 서로의 제삿날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여태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그렇게 술이나 처마시면서 한심하게 사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가 어때서? 내가 사고를 치길 했어. 누구처럼 이미 결혼을 하길 했어. 애가 있어 돈을 못 벌어. 너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하더라? 너야말로 이력서에 쓸 게 없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식당 전전하면서 일하다가 가는 곳마다 사고 치니까 다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러다 어쩌다가 내가 식당 차린 거 알고 옳았구나 하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이 지역 식당들 사이에서 완전 블랙리스트야. 절대 직원으로 뽑으면 안 되는 인간. 거기다 우리 가게에 와서 매번 이렇게 진상짓 하니까 소문은 더 안 좋게 났겠지. 다 네가 스스로 불러온 것들이야.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어디 시동생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씨. 우리 형도 불쌍하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너 말 다 했냐?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동생의 머리를 있는 힘껏 쳐버렸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둘러봐. 여기서 제일 한심한 사람은 너 한 명이야. 나를 쳤냐? 그래, 쳤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기세에 놀란 시동생은 그때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놈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너 잘 생각해봐. 네 엄마가 왜 너를 제대로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는지. 너는 부정의 산물이야. 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고 너를 싸고 도는 이유는 너를 제대로 호적에 올려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너도 이제 궁금하지 않니? 네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마. 궁금하지 않아, 이씨. 이럴 시간에 네 어머니나 빨리 깨어나라고 기도나 해. 벌써 5개월째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전혀 없는데 왜 일어나질 못하는 걸까? 그저 병원에 조용히 눈 감고 누워 계셨죠. 본인이 그러고 있는 동안 이 아들이라는 놈은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 제가 엄마였으면 아마 화병으로 다시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욕 보이지 마. 너는 학생 때도 늘 사고만 치고 다녔어. 그때 남편이 네 합의금으로 얼마를 대줬는지 알기나 해? 나도 그땐 지금보다 마음이 열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동생이니까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런 걸 지금 너무 후회해. 어떻게 되든 말든 합의금 해주지 말라고 할걸. 그런 고마움은 알고나 있니? 다 필요 없고 네가 횡령한 돈이나 갚아. 이자 안 붙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 배은망덕한 놈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꽤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젠 지쳐서 이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주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기세 좋게 들어왔지만 저에게 말로 맞은 시동생은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다고 말이죠. 당연히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저를 때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상에 남아있는걸요. 그리고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시동생은 드디어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두 모자는 더 이상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피해를 준 가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집은 이 동네가 아닌데 왜 이 동네까지 와서 그렇게 식당들을 들쑤시고 다닌 건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기절 직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두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가 왜 찾아오지를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수영아, 대박 사건!
나 네 시어머니 만났어. 뭐? 어디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내가 먼저 아는 척 했더니 처음엔 나를 모르는 눈 치다가 기억이 났는지 눈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 당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당신 아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얼마나 진상짓을 했는지 아냐고. 그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 가고 바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다고? 그 꼬장꼬장한 사람이? 그래. 나도 너무 놀라서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벌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무슨 벌? 아, 그래. 그때 너희 집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남편분 액자 떨어졌댔잖아. 그때 생각했대. 아들이 나보고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나를 이렇게 말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6개월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단죄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나 뭐라나.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래.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전해달라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사과냐고. 진정성이 전혀 없으니 직접 나타나서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했더니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대. 이런 비열한 사과는 처음 본다고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은 상관없으시댄다. 욕을 해도 좋고 저주를 퍼부어도 좋대. 그냥 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참, 아유, 진짜 별일이네. 그 노인네가 사과를 당하고. 나도 놀라서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시어머니 맞아. 목에 엄청나게 큰 점 있잖아.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도 백화점까지 오시는 거 보면 6개월 동안 누워있었던 게 무색하게 건강은 하신가 보네. 지금 그게 문제니? 방법은 틀렸지만 어쨌든 너에게 사과를 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참 끈질기게 이어진 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끊을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너무 매정하게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가족 나름이죠. 시어머니나 시동생이나 저에게 너무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에이, 처음 오는 길도 아닌데 당연히 괜찮았죠. 어서 침 내려놓고 나와서 이것 좀 마셔라. 올해 복분자가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그럼 아버지 표정 좀 봐라. 두 분만 먹지 마시고 좀 파세요. 이렇게 잘 됐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먹긴 너무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 구청에서 사람이 왔다가 갔어. 이제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다며? 그럼요. 그거 도와준대요? 그렇다더라. 그런데 너한테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하려고 일단 알겠다고 했어. 저 며칠 있다가 갈 거니까 저 다시 올라가기 전에 제대로 하고 가요. 나 너무 신나. 부모님도 이제 이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셔야겠죠. 아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늘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편의 8주기인 날이었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전에 남편을 보고 오고 정작 기일 당일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 간신히 씻고 잠에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나 없이 씩씩하게 잘 살아? 내가 뭐가 씩씩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당신 얼굴 좋아 보이네. 당신 그렇게 갈 때 너무 많이 다쳐서 나 정말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끔한 당신 얼굴 보니까 나 정말 살 것 같다. 너무 좋아. 당신 잘 지내? 그럼 당신이 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그곳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가 마중 나오라고 했잖아. 나한테. 나 당신 말 잘 듣는 거 알지? 여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가게도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왜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 응? 너무 애쓰지 마. 당신도 힘들잖아. 어떻게 이렇게 안 살아.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적당함이란 걸 잊어버렸어. 안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당신 없는 삶을. 나는 아직도 온전하게 살아낼 자신이 없어.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야. 나 당신과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괜찮아졌던 적이 없어. 당신이 그냥 매일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당신 손길과 목소리가 그리워. 여보, 다 괜찮아. 당신은 못 느끼겠지만 나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우리 엄마랑 규성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지켜줄 수 없을 때마다 내 속도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이 너무 씩씩하게 잘 참고 넘겨내니까 당신이 기특해 죽겠어. 잘하고 있어. 진짜야. 심심하고 울적할 때 꼭 내 생각해줘. 그러면 당신 옆에 가서 살포시 앉아있을게. 응? 울지 말고. 뚝. 당신 이제 보니까 완전히 울보구나. 이렇게 울음도 많고 겁도 많으면서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비 걸 때는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다 받아쳤어? 몰라. 그때도 당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나 봐. 으이구, 잘하고 있어. 나 믿지? 나 언제나 당신 곁에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 응, 알겠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해. 진짜야. 나도 당신 많이 사랑해. 그렇게 꿈에서 남편을 만난 이후로 감자탕 가게는 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정말 갑자기 손님도 많아지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평소 준비하던 음식량의 2배 이상을 준비해야 오는 손님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생겼습니다.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수영아. 엄마랑 아빠 진짜 대박이다. 복분자를 이렇게 성공하다니. 진작에 과일가게 운영하지 말고 귀농에서 농사 지을걸. 품질 좋은 부모님의 복분자가 수출을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고용해서 제품 출하에 차질 없도록 해야겠다. 당연하죠, 아빠. 저도 많이 도울게요. 참, 수영아, 너 그건 어떻게 됐니? 복분자 감자탕이요? 반응 완전 최고예요. 이거 다 부모님 덕분인 거 알죠? 진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좀 독특한 감자탕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복분자 감자탕을 말씀하셨고 전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적절한 비율로 복분자를 넣으니 의외로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잡내까지 잡아주니 이것만큼 좋은 재료가 없는 거 있죠? 야, 부모님 복분자 진짜 최고다. 나 이거 따로 살래. 복분자가 어쩜 이렇게 신선하고 알이 굵어? 우리 가족들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만 해. 나 이래봬도 복분자집 딸이야.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완전 마법의 소스잖아. 확실히 부모님이 연륜이 있으셔서 이런 조합도 바로 만들어주시네. 얼른 우리도 마무리해서 메뉴에 추가하자.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고 그 세월 속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겠죠. 남편을 잃었을 땐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은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3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방황했어요. 꿈에서처럼 이 모든 걸 남편이 지켜봤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남편이야말로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결국엔 저는 부모님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변에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많은 것들이 삶의 방해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조금만 힘내면, 조금만 더 버티고 용기를 갖고 헤쳐나가면 결국엔 밝은 빛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일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